예, 방금 소개받은 장홍상입니다. 이 유서 있는 수요 포럼에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신 키스텝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전 오늘 지금 우리 정부의 큰 숙제거리이기도 한 혁신성장, 특히 이제 산업 관점에서의 혁신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묘책을 찾아낼 수 있는지, 이런 관점에서 그동안 고민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공유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말씀드릴 주제는 슬라이드와 같고요. 내용은 먼저 우리나라 어떤 경제의 위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경제의 약 30% 이상을 제조업이 감당하고 있는 독특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요. 또한 주력 산업의 전체가 제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은 좋은 점으로 작용을 해왔습니다만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오히려 또 제조업이 아닌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 큰 위기 요인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조업이 처한 상황들, 또 그런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솔루션이 뭘까? 그 다음에 그런 솔루션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액션 플랜으로서 제조 혁신 플랫폼 전략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조업 부흥을 위한 골든 솔루션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조업의 트릴레마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최근 계속 그 신문 지면의 탑 뉴스를 장식해왔던 그 트럼프발 소위 말해서 무역 확장법 232조가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한 반점의 성공, 반점의 실망스러운 결과라고들 하시는데, 철강과 알루미늄이라는 기초 소재를 가지고 전쟁을 시작을 했고, 그걸 빌미로 자동차 쪽에서 그들이 원하는 양보를 받아내는 그런 통상 전쟁들이 한 2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통상 문제가 그런 일회성으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만약 연임을 한다면 8년 동안 그런 전쟁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될 수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이나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제조업과 관련된 각종 그 구조조정의 그 이후 또한 독일을 비롯해서 지금 선진국들이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소위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혁신 활동들이 끝난 후에 벌어질 이런 무역 전쟁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리스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시장의 변화와 함께 우리 제조업과 관련해서도 많은 그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특히 이 초연결, 초융합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 하에서 제조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디지털화되고 있고, 그런 기술의 혁명이 다시금 선진국들이 제조업의 패권을 쥐기 위한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리쇼링이라는 표현으로 대변되는 선진국들의 그 제조업에 대한 그 관심, 또 제조업을 일으키기 위한 각국 정부의 어떤 노력들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에 비해서 이제 우리 국내 산업 환경은 그동안 어떤 굉장히 초고속의 경제 성장 어떤 그의 뭐랄까 어떤
폐해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산업 생태계가 가져오는 이 혁신 역량과 일자리의 양극화 문제, 이런 것들이 더 이상 현재의 그 우리 경제 체제 또는 산업 생태계 문제를 그냥 두고 갈 수는 없다는 그런 인식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 노멀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 선상에서 혁신 성장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가, 또 그런 혁신 성장을 통해서 우리 제조업을 어떻게 부활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고요.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이 생태계 진화가 필요하다. 어떻게 연결과 협업이 활성화되는 네트워크형의 생태계로 진화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런 생태계의 진화의 바탕하에서 제조 혁신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추진 전략을 통해서 제조업의 부흥을 한번 도모해 보자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하는 건데요. 이 디지털 혁명에서 출발한 4차 산업혁명이 소비나 체인 혁명을 거쳐서 이제 제조업에도 그 혁명의 바람이 이 진화가 되고 있고요. 그 제조 쪽에서 맞춤형 유연 생산이라든지 심지어 최근에 굉장히 그 기술의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제조 방법, 적층 제조 방법, 이런 부분들의 적용 분야들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과거 간의 수공업 시대를 지나서 대량 생산에 의한 제조업이 최근 20세기를 넘어오면서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즉 대량 맞춤형 생산 시대를 지나오더니 21세기에 와서는 드디어 소위 개인 맞춤형까지 제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시사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4차 산업혁명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우리의 주력 산업, 자동차에서 화학산업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전체 주력 산업에 상당히 많은 파급 효과를 지금 현재 주고 있고, 산업 구조적인 측면, 기업 환경, 그다음에 거기서 일하는 인간의 역할, 또 기업과 사회의 문화 전반에 걸쳐서 상당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지금 현 정부에서도 정부의 경제성장 정책을 소위 말하는 그 쌍끌이 방식의 성장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수요 측면에서의 소득주도 성장과 공급 측면에서의 그 혁신 성장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겠다는 정책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될 경우에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이라는 이 두 쌍끌이 정책이 제대로 밸런스를 갖고 진행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이 일자리의 구조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의 진전이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현재 좌측에 있는 우리 트라이앵글에서 우리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 또는 새로운 정책들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트라이앵글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슈링크가 될 것이고요. 또는 아래 방향으로 그 일자리의 수준이 떨어질 거고, 부가가치가. 근데 이 소위 최저임금을 올림과 동시에 혁신 성장을 통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영역으로의 어떤 혁신이 일어나면 그 일자리의 수준을 높이고 그 고부가가치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정책들이 제대로 서로 균형감 있게 또한 동시에 온라인돼서 진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앞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런 트릴레마, 제조업의 트릴레마, 삼중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력 산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경제 구조상 포기할 수 없는, 또 여전히 우리나라의 어떤 주력 전략 산업으로서 진화를 해 나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구조혁신 또는 새로운 시장, 또 리쇼링, 또 오늘 말씀드리는 플랫폼 전략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저희들이 잘 못했던 분야가 이 개별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 간의 소위 연계를 통한 융합, 이런 작업들을 잘 해오지 못했는데 그런 융합을 통해서 어떻게 새로운 업들을 만들어낼 것이냐에 대한 노력, 마지막으로 역시 여러 다양한 산업 분야의 파급 효과가 큰 그런 어떤 파괴적인 혁신 기술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그런 혁신 기술이 미래의 먹거리를 개척하는 그런 세 가지의 어떤 솔루션들이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일들이 가능케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 산업 생태계를 먼저 바라다 봐야 된다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진화와 융합과 혁신을 어떤 방법으로 생태계 측면에서 우리가 진행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우리 주력 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직 방향으로의 제조 생태계 자체가 이볼루션이 돼야 되겠다. 그러한 것들은 지금 작금의 어떤 패러다임 변화가 이 이볼루션을 하지 않으면 생존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있기 때문에 그 각 제조업이 4차 산업혁명발 진화를 통해서 어떻게 그 생태계 전체가 같이 공진화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개별 주력 산업들이 갖고 있던 것을 한번 수평적으로 연계를 해서 새로운 가치들을 만들어낼 수 없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다. 특히 예를 들자면 우리 자동차 산업과 우리의 반도체 산업이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없을까, 이런 고민들이 상당히 진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현대차는 삼성 반도체는 죽어도 안 쓰겠다 하고, 삼성 반도체는 현대차하고는 일을 안 하겠다고, 뭐 하만을 불러들이고 외국 기업을 불러들이고, 그 개별 기업의 전략이긴 하겠지만 이제는 국가적 리더십을 가지고 그런 개별 산업들이 연계해서 국가의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지에 대한 국가적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정부 입장에서도 그런 연합이 이루어졌을 때 우선적인 정책적 베네핏을 주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이런 수평적 산업 생태계의 진화와 동시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동안의 어떤 인적, 물적 어떤 그 축적된 역량, 경험, 이런 소프트 파워를 가지고 끊임없이 수직 수평의 진화나 융합의 혁신의 어떤 파워를 불러일으켜 주는 이런 세 가지의 어떤 골든 솔루션이 생태계 혁신에 작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이 기존 수직적 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우리가 진화를 해야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 소위 말하는 그 1등 대기업이 탑에 있는 생태계 구조, 그래서 그 대기업이 좋은 성과를 내면 그 효과들이 아래로 내려오는 낙수 효과를 노리고 지금까지 아주 선택적으로 효율성 중심에서 이런 전략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 정책이 진행되어 왔고, 일정 부분 그런 것들이 작용해 왔던 것도 사실이고, 현재도 아마 그런 효과들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은, 이로 인한 어떤 그 폐해, 그 생태계의 경직성 또는 다양성의 결여, 이런 것들이 이젠 더 이상 이 다양한 어떤 또는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우리가 유지하기에는 유효한 전략이 아니라는 인식들을 하고 있고, 그럼 향후에 이게 어떤 방향으로 이볼루션이 돼야 되느냐 했을 때,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과 또 다른 소위 축구로 이야기하면 투탑이 돼야 되겠다. 중소중견기업이 어떻게 그 새로운 공격수로 성장할 수 있느냐, 역량을 어떻게 키워낼 수 있느냐, 또한 그 생태계의 유연성, 다양성을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는 관점에서 산업 생태계를 봐줘야 되고, 그럴 경우에는 이 중소 중견기업들은 가급적이면 그 가치를 공유하는 연합체의 형태가
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1대1의 어떤 그 대결 구도가 되어서는 대기업이나 글로벌 시장을 상대하기는 어렵다.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비즈니스 연합체를 어떻게 좀 우리가 장려하거나 그런 조합들이 많이 만들어지게끔 제가 이런 지금 그 강연 내지는 기고를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한 중소기업 대표가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 중소기업이 어떤 성격을 가지느냐 하니까 한 20개 중소기업이 그 비슷한 분야의 제조를 하는 20개 기업이 이제 우리가 살 길이 별로 없다. 마치 이순신 장군의 13척의 배가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죽을 거냐, 한번 뭔가 발버둥을 칠 거냐 해서 제 기고의 그 내용을 보고 이런 플랫폼 같은 공동체의 기업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한 업체가 나서서 20개 업체를 설득을 하고 매출 10억짜리에서 500억짜리의 기업이 합쳐서 2천억 정도의 외형을 가진 포장재를 제조하는 업체 연합체를 만들었다고. 근데 제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고 저를 찾아오겠다는 연락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 만나서,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단순한 협업, 그들이 같이 공유하는 가치를 공유하는 그 가치의 수준이 낮습니다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제조업의 가치들을 다 모아서 새롭게 도전할 좀 의미 있는 가치가 뭔지를 찾아내는 작업. 그걸 찾아냈을 때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일을 도와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논의를 하자고 제가 어드바이스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그 생태계에서 대기업들과 좀 어떤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덩치 큰 클러스터, 연합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서 여하의 연결과 협업이 굉장히 자유롭게 구성되는 혁신 성장 시스템을 만들어 줄 거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소위 산업과 산업을 우리가 어떻게 연결을 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것이냐. 지금 제일 좌측에 있는 게 현재의 우리의 어떤 모습이라고 치면 이런 산업을 관통하는 어떤 공통의 가치가 뭘까? 그런 노력들을 저희들이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에요. 사실 이건 꼭 기술뿐만 아니라 어떤 정책일 수도 있는데요. ICT 융합을 하자는 이야기를 한동안 꽤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체 산업을 연결하는 하나의 어떤 공통 분모가 됐을 수도 있고, 20년 전에 했던 소재 부품이라는 컨셉도 마찬가지 그런 어떤 크로스 카팅하는 정책적 관점일 수 있고요. 이제 앞으로는 통상, 표준, 뭐 이런 국가적인 어떤 공통의 아젠다가 산업을 연계하면서 새로운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산업과 산업 간의 연계뿐만 아니라 산업과 에너지, 지역과 지역, 정책과 정책 이런 것들이 좀 자유롭게 칸막이를 벗어나는, 그래서 크로스 카팅을 하면서 새로운 가치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촉진할 거냐,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고요. 근데 이런 노력들을 이미 그 소위 강대국들은 상당히 다양하게 펼치고 있고요. 특히 독일의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이건 잘 알고 계실 텐데, 이미 이 효과들이 그 플랫폼을 통한 그 독일 기업들의 경쟁력이 상당한 수준이다. 국내에 서울에 와 있는 독일 회사의 지사장들의 어떤 모임에서 나온 이야기들인데요. 지금 독일 본사가 이 소위 그 구매를 프로큐어를 하는 쪽에서 그동안은 당연히 중국은 싫고, 그럼 대안이 한국이다. 한국의 그 자재들을 자국에 넘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자고 지사장들이 있고, 또한 자기들 완제품을 한국에 파는 역할을 하는데, 이미 한국의 물건이 독일의 물건보다 비싸져 있어요. 근데 그 독일의 그 물건들이 싸진 배경에 이 플랫폼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플랫폼에 의한 한계 비용의
그 감소 효과가 벌써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중국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위 막강한 인터넷 기반을 제조업하고 연결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보다 훨씬 지금 규모가 커져 있는 중국의 그 대표 철강사인 바이두 같은 경우, 보무강철 같은 경우에 전자상거래만으로 1년에 거래하는 철강량이 2억 톤을 넘어갑니다. 근데 그 전자상거래를 하는 플랫폼 안에 11개의 또 다른 플랫폼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는 어떤 고객들이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플랫폼부터 시작해서 금융을 지원하는 플랫폼, 어마어마한 그 소위 철강과 관련한 이런 무역 분쟁이 생겼을 때 그런 것들을 소위 레버리지 효과로 커버할 수 있는 상당히 많은 다른 무기들을 이 개별 주력 산업들이 다 이제 지금 보험처럼 갖고 있는 구조라는 거죠. 거기에 이 인터넷 기반이 상당히 크게 지금 작동을 하고 있고, 중국 정부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그런 자국의 제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 이런 그 정책 간 연계를 진행을 하고 있다. 일본 이야기는 따로 한번 드려볼게요. 일본은 지금 현재 독특하게 남들이 다 사자를 쓰니까 소사이어티 5.0이라고 5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사이어티 5.0의 핵심은 커넥티드니스입니다. 커넥트입니다. 연결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이 울부짖고 있는 커넥션이라는 말을 일본 정부가 똑같이 지금 현재 경제산업성에서 일본의 소사이어티 5.0은 커넥트에서 시작한다. 커넥트의 대상이 말이죠. 뭐 물건과 물건, 인간과 기계, 기업과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지역과 지역 모든 것을 망라합니다. 이 커넥티드니스에서 뉴 밸류가 나온다는 기본적인 컨셉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생태계의 진화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드린 골든 솔루션, 즉 진화와 융합과 혁신을 이루어내자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생태계의 진화를 뒷받침하는 액션 플랜이 뭘까?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플랫폼 이야기를 합니다. 플랫폼 사실은 그 IT 기업들의 전유물, IT 이 비즈니스에서는 이미 게임의 법칙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가파가 됐던 이런 세계적인 글로벌 지금 시총 1등부터 5등까지의 기업들이 다 플랫폼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 플랫폼을 지배하는 자가 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꼭 IT 또는 뭐 전자상거래 이런 쪽에만 통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태계 간 경쟁, 플랫폼 간 경쟁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그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되게 아팠던 뉴스가 이번 철강 그 통상 이슈입니다. 사실은. 그럼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철강 산업 생태계가 생태계 간 경쟁, 국가 간 경쟁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중국, 일본 대비. 중국은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준비를 해 나가는 과정이고, 일본은 이미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서 철강 산업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수요 산업까지 다 연계된 생태계 간 경쟁을 위한 준비가 완벽하게 끝나 있는 국가가 대표적으로 일본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안방 시장에, 철강 안방 시장에 40%가 외국에서 물건이 들어오는 구조고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만든 물건은 한 50%는 밖으로 또 팔아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이 소위 그 수급 구조가 많은 어떤 물량들이 주고받아야 되는 구조를 갖고 있고, 당연히 중소기업들이나 중견기업들 입장에서는 싼 물건을 가져다가 자기들 제품을 만들어서 팔기를 원하죠. 그 결과가 지금 두드려 맞은 겁니다. 트럼프는 한국이 미국에 수출한 철강은 중국의 철강제를 수입해 와서 그걸 가지고 강관을 만들고 한 번 더 가공을 해서 자기들한테 팔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중국의 앞잡이라는 겁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으나 그거 일일이 발간해서 요게 요렇고요, 요게 요렇고요. 그렇게 또 말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면 통으로 한국은 그런 어떤 중국의 전진 기지가 돼가서 중국 철강제를 소비해주는 나라로 이번 협상에서 우리는 굉장히 불리한 그 위치에서 협상을 하게 되는 거죠. 일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 시장에 외국의 철강제가 들어가기가 무척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철강을 필요로 하는 수요 산업도 함부로 외국 철강제를 쓰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가 간 경쟁, 생태계 간 경쟁 이런 개념들이 이미 일본은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는 데 비해서 우리는 값싸게 만들어서 이윤 많이 받고 팔면 장땡이. 그건 다 개별 기업 단위의 어떤 경쟁을 하고 있는 결과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그 생태계 간 경쟁, 플랫폼 간 경쟁에 우리가 빨리 그 우리 몸을 바꿀 것이냐. 근데 우리 나름의 포지셔닝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글로벌 제조 역량, ICT 인프라 또는 한번 막 불 붙으면 미친 듯이 하는 그런 어떤 압축 성장의 문화라든지 이런 대한민국만 갖고 있는 역량들을 잘 활용하되 이제는 중소 중견 기업들이 생태계의 새로운 성장축이 돼야 된다. 그런 것들을 구현하는 함에 있어서 이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효율성, 혁신성, 즉 거래 비용을 극소화하면 전체가 효율화된다는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말 그대로 중학교 때 배우는 인수분해예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A기업, B기업, C기업이 지각각 노는 게 아니라 그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통 역량 X를 밖으로 빼내는 작업이 플랫폼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한계 비용을 줄이는 어떤 노력들을 통해서 생태계 간 경쟁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그럼 지금까지 그동안 20, 30년 동안 우리가 많이 해왔던 정부 주도의 그 R&D 사업들, 뭐 인프라를 구축한다, 뭐 지역에 TP를 깔아준다, 창조센터를 만든다, 이런 일들은 그 플랫폼이 아닌가? 우리 쉽게 플랫폼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플랫폼과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사업들의 차이가 뭐냐는 관점입니다. 즉, 국내의 정부 주도로 진행해왔던 R&D 사업들은 마치 태엽 인형 같은 개념이에요. 이 태엽을 감아주면 그 태엽이 감겨있는 동안 인형은 돌아가죠. 근데 그 태엽이 끝나면 그 인형은 섭니다. 그렇지 않은 사업이 있는지 전 되게 궁금해요. 우리가 수천 수만의 사업들을 했을 텐데. 그러나 이 플랫폼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정부 지원 초기엔 필요할지 모릅니다. 뭐 젖을 먹여줘야 되고 이유식을 줘야 되고 이럴 때의 정부 지원이 필요할지 모르나 가장 기본적으로는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생 가능해야 되고 진화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게 대개는 어떤 그 숫자 노름을 합니다. 몇 개의 기업이 모였어요? 몇 개의 기관이 모였어요? 숫자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숫자는 모였으나 다 개별적인 일이에요. 분절적인 일이고, 또 그 결과가 끝나면 그 결과들은 다 배타적으로 가져가는 구조예요. 그러나 이게 플랫폼이 진정한 플랫폼이 되면 링크의 넘버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페이스북이 되게 야단을 맞고 있지만 페이스북의 기업 가치가 페이스북의 회원 가입 수에 의해서 시총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페이스북 가입자들의 링크 넘버가 페이스북의 기업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얼마만큼 그 결속력 있는 링크들이 만들어지고 그 링크를 통해서 네트워킹 성장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핵심 연결과 협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마치 모여놓으면 뭔가가 될 듯해서 융합 얼라이언스다 뭐다 하는 공동체들을 만들어 놓긴 한데 이건 어떻게 보면 박제된 공동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미의 어떤 시스템들, 그 창말적인 공동체로서의 시스템, 여기는 롤과 룰이 있습니다. 롤과 룰에 따라서 그들이 시스테마틱하게 움직이고 그 결과들은 다 공유가 되고 축적이 돼요.
이런 세 가지의 어떤 관점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일들, 당연히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 노력들을 무시하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많은 기여를 한 건 맞습니다만은 앞으로의 어떤 소위 생태계 간 경쟁 또는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 하에서의 어떤 경쟁에서는 그런 식의 접근으로는 이 한정된 리소스를 가지고 또는 민과 간의 어떤 양쪽의 입장에서도 그런 접근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 제조 쪽은 이런 플랫폼 전략이 어려운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조라는 것은 항상 공급 사이드가 있고 수요 사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은 그 양쪽 수요 공급 생태계를 수요 공급 산업을 연결하는 역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컨셉 관점에서 보면 연결을 시켜주고 그 연결을 통해서 가치가 증진되게끔 하는 그런 역할이 플랫폼의 역할입니다. 또한 이 플랫폼의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정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초기에는 정부가 우유를 주는 역할은 해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지속 성장을 위한 어떤 네트워크형 기업이 만들어지고 육성이 돼야 되겠다는 이야기고요. 초기에 정부는 민간이 이런 일들에 참여할 수 있는 동인들을 줘야 됩니다. 그게 R&D 제도, 정부의 어떤 투자 또는 여러 가지 세제, 많은 정부가 갖고 있는 툴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0개 기업이 모인 것처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정부가 유인해낼 거냐. 더더군다나 우리한테는 그런 DNA가 좀 부족한 입장인데 어떻게 그런 것들을 촉발하게 할 거냐. 당근을 줄 거냐. 제도를 만들어 줄 거냐. 그 다음에 이 플랫폼을 어디다가 두느냐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큰 산업 생태계에서 어디를 전략적으로 우리가 플랫폼을 포지셔닝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고 가치, 특히 제조 플랫폼에서 중요한 가치는 제조 데이터입니다. 이 제조 데이터를 포함해서 갖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제조와 관련된 knowledge, 사람, IP 이런 혁신 자산들이 그 연결되고 공유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정부의 어떤 사례들, 정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인데요. 다 공통적으로 타업에 정부가 있어요. 그 정부가 태엽을 감아줄 때만 돌아가는 구조예요. 근데 저희들이 해외에 이런 제조와 관련된 여러 기관이나 사업들을 쭉 조사를 해봤을 때 어디 하나 정부가 타업에 있는 구조로는 지속 성장하고 있는 모델들이 별로 없어요. 영국 셰필드에 있는 첨단 제조 연구센터라든지 지금 중국이 작년부터 시작한 Manufacturing Innovation Center라든지 싱가포르의 제제조 센터라든지 모든 것들이 민간의 어떤 시장 논리에서 진행되고 발전되고 있는 플랫폼 개념의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제조 혁신 플랫폼은 또한 그 산업의 성격에 따라서 이걸 너무 또 정부가 뭐라도 또 한답시고 이걸 정형화하거나 공식화하거나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 산업이 갖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소재 산업의 경우에는 그 기존의 어떤 산업 생태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혁신 역량을 확산하자. 대기업의 혁신 역량을 확산하자. 그 다음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부품, 장비 이런 쪽은 크로스 카팅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어내거나 이런 쪽으로 고부가가치 쪽으로 하는 형태의 플랫폼들이 좀 더 유효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마지막 완제품을 만드는 쪽은 그 서비스화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확대한다. 자동차도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조선도 다르지 않고 농기계도 다르지 않고 다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시스템 산업 쪽은 어떻게 서비스 산업과 제조 산업을 연결하느냐의 관점에서 플랫폼 설계가 필요하다는 제언을 드리는 겁니다. 몇 가지 사례를 제가 들겠습니다.
이게 철강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플랫폼을 이 포지셔닝 하느냐는 건데요. 철강업이 지금 현재 부가가치가 이런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품을 만드는 거죠. 제품을 만드는 가장 부가가치가 낮은 스마일 커브 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면 계속 우리는 전쟁 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마일 커브의 좌측이나 우측으로 우리가 빨리 업을 진화를 시켜 나가야 됩니다. 심지어 중국의 보무광철이 저런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레버리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고부가치 쪽으로 업을 다양화하고 진화할 거냐 하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 디지타이제이션 관점에서의 플랫폼과 이 서비타이제이션 관점에서의 플랫폼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엔지니어링 측면, 즉 기존에 우리가 제품을 제조하면서 축적해왔던 수많은 필드 데이터들 또는 여러 가지 어떤 그동안의 어떤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새로운 중소기업과의 상생 모델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꽤 많이 지금 진도가 나간 사례인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상생형 플랫폼입니다. 국내 포스코라는 대기업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포스코라는 대기업이 이 플랫폼에 한 17개 정도의 실제 현장에서 자기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아이템을 제공을 합니다. 지향하는 큰 틀에서의 지향점은 제조 AI입니다. 우리 제조업에 인공지능을 붙여서 그동안 사람에 의존하던 여러 가지 분야들을 이제 그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 각각의 아이템들이 성공하면 각각이 그냥 하나의 독립된 상품으로서 향후엔 수출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아이템의 개발에 필요한 필드 데이터를 이 플랫폼에 제공을 하면 이 좌측에 이 공급자들을 만들어내는 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다른 산업 생태계, 즉 저희들이 지금까지 접촉한 건 반도체, 자동차, 다른 분야에서 일하던 AI, IoT, 빅데이터 플레이어들이 이쪽 공급자 생태계 쪽에 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그 개발을 할 수 있는 중간자 역할을 또 이 플랫폼에 합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통해서 R&D, 테스트베드, 사업화까지 쭉 전 주기의 일들이 진행되는 일들을 플랫폼 기업이 코디네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은 이 플랫폼이 이제 축적을 합니다. 공유를 하기 위한 축적 작업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17개의 아이템들이 초기에 개발되는 자금을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대중소 상생 펀드를 가지고 합니다. 그럼 이론적으로는 키스텝이 예산을 안 주셔도 일단 론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되게 좀 대기업이 그동안 뭐 현금 결제를 해주겠습니다. 뭐 중소기업에 뭘 하겠습니다. 이런 일회성, 시회성 이런 상생이 아니라 정말 여기 있는 플레이어들이 여기서 경험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 기업들이 다시 다른 생태계나 글로벌 시장에 가서 활개를 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게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생태계의 모습입니다. 한번 수직축에 있었다고 해서 여기서 개발한 사람은 다른 생태계를 갈 수 없고 이런 일들로는 우리는 앞으로의 어떤 미래를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한 롤과 룰이 세팅이 돼야 된다. 그 중소기업들이 그런 것들을 보장할 수 있는 룰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그동안 정부와 기업들, 대중소기업들 같이 모여서 이제 이런 하나의 어떤 플랫폼 모형을 저희들이 설계를 한 겁니다. 그렇다고 이 정부의 역할이 없는 거 아닙니다. 이런 판을 만들어내고 이런 새로운 게임의 법칙을 만드는데 상당히 많은 정부의 역할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대기업이 혁신 역량을 듬뿍 갖고 있는 대기업이 있는 모델이 있는가 하면 중소 중견기업만 올망졸망 모여있는 생태계들이 굉장히 많아요. 세라믹 소재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여기는
90% 정도가 중소기업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소재를 만드는 방식이 상당히 정근대적이에요. 그냥 그 암묵지적인 기술들에 의존해서 다 개별 기업들이 대응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능형 플랫폼을 만들어서 소재를 개발하고 공정을 개발하고 수요에 대응하는 것들을 빅데이터와 AI 기반의 소재 개발 플랫폼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플랫폼에 와야 그 플레이어들, 지금 150여 개의 기업이 참여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그런 기업들은 그동안 그들이 개발하는 데 드는 시간,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겠구나 하는 이제 확신을 가진 기업들이 150여 개가 이제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기업들의 그 연합체가, 플랫폼이 이제 삼성전기 이런 큰 대기업들의 수요 기업들과 대응을 할 때, 그동안 그냥 외국 기업들을 상대하던 대기업의 입장에서도 훨씬 이 가치를 공유하는 연합체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이 디스플레이 쪽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삼성과 LG라는 대기업이 공동으로 이 플랫폼에 참여하는 모형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섞일래야 섞일 수 없었던 두 대기업을 정부의 리더십으로 한 자리에 모이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차세대 디스플레이를 개발하는 테스트베드를 구축을 하고, 그 테스트베드에서 삼성과 LG가 파견한 대기업의 그 엑스퍼트들이 이 장비를 돌려줍니다. 그러면 이 좌측에 있는 중소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이 차세대 디스플레이용 소재 부품 장비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 결과들이 또 나오면 대기업들이 테스트베드를 제공합니다. 그런 일련의 대중소 상생의 어떤 필로소피를 집어넣은 어떤 플랫폼들이 지금 현재 설계가 돼서 사업을 현재 예산 신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D 프린팅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 조금 독특한 모델, 초전도 고자기장이라는 좀 어려운 단어이긴 한데, 다행스럽게 지금 현재 상당히 혁신적인 원천 기술이 국내에 있습니다. 그게 무절연 초전도 기술이라는 건데요. 이 기술의 원리를 써서 이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기계 기술들이 있어요. 그런 기계 기술들은 다 중소 중견기업들이 해야 될 목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원천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중간 기술을 확보하고, 그 중간 기술이 최종적으로는 풍력 기술, MRI 기술, 이런 다양한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 문제나 의료 문제와 관련된 획기적인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활용되는, 앞서 말씀드린 원천 기술, 즉 그 파괴적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다양한 산업에 크로스 카팅에 쓸 수 있는 그런 쪽의 어떤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이런 어떤 기술적, 산업적 관점뿐만 아니라 이런 제조 플랫폼은 지역 정책하고도 반드시 좀 긴밀하게 연계돼서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혁신 클러스터를 활성화하는 게 현재 그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관점, 또는 지방 정부의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되게 중요한 숙제이기도 한데요. 그런 지역 혁신 클러스터가 활동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 혁신 클러스터 상위에 위에서 움직이는 제조혁신 플랫폼의 개념들을 저희들이 얼마든지 같이 융합해서, 정책 융합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오늘 한국형 제조혁신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굳이 한국형이라고 붙인 배경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연결과 협업의 개방형 네트워크 생태계를 만들자는 말씀을 드렸고, 중소 중견기업이 중심이 되는 제조혁신 플랫폼을 육성하자, 또 시장이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
또 산업 간의 탈경계화에 대응한 제조업의 진화를 하자. 이런 일들이 가능할 때 산업 혁신 성장이 되지 않겠냐는 말씀이고, 이 경우에 대기업은 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혁신 역량, 우리나라의 양극화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 가장 심각한 이 양극화는 혁신 역량의 양극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혁신 역량은 대부분이 아니라 뭐 99%가 대기업에 있습니다. 그 대기업의 혁신 역량이 확산되지 않고서는 중소 중견기업을 우리가 키워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대기업의 혁신 역량을 확산을 해 나가자. 그다음에 중소 중견기업의 입장에서는 나 홀로 성장하겠다는 그런 어떤 접근 방법, 사고 방식을 가치를 공유해서 네트워크형으로 성장하자는 쪽으로 좀 전환을 해야 되고, 정부의 입장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타업해서 정부가 주도하는 지원 예산을 나눠주는 그런 지원 방식이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고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는 그런 형태로 정부의 역할이 바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장의 그 모델이 대기업체, 한 업체, 한 뭐 산업군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발전을 했었는데요. 더 이상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저는 지금 R&D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신기술을 이렇게 쭉 하는데 저희 포스코의 R&D 인력이 한 700명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탈 이렇게 하면은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할 것들을 가만 생각하니까 인력이 무한대 인력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분야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뭐 우리가 내부에서 모든 걸 다 한다는 거는요 앞으로의 시대에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런 지금의 이런 네트워킹형, 팀워크형 이게 진짜 저희들한테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철강에도 이제 아시겠지만 근래 스마트 기술들이 많이 도입이 돼가지고요. 그쪽에 있는 걸 저희들이 한 3년간 이렇게 도입을 했습니다. 저희 쪽에 가장 큰 이슈는 저희들은 지금 중국입니다. 중국이 워낙 설비적으로 많이 증설을 해가지고요. 규모에서는 더 이상 경쟁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조업의 기술이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어느 정도 다 지금 뭐 포화 상태입니다. 세츄레이션이 다 돼가지고요. 중국이나 한국이나 중국도 지금 뭐 최신의 그런 설비들을 갖다 도입을 했고요. 중국도 인공위성을 갖다가 올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차별화를 이루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하다가 이제 스마트 기술을 저희 기존의 제조업에 도입하는 것들을 갖다가 좀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때 알파고였죠. 그때 한참 이슈가 됐을 때 그때를 계기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AI를 갖다가 이제 제조업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많이 이게 제조업에 과연 AI를 갖다가 도입한다는 게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이제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의외로 그게 효과가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융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저희들은 세계 최고의 그런 그 조업의 노하우를 갖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노하우를 갖다가 어떻게 소프트웨어 또 ICT, 그 IoT, 센서, 빅데이터, AI와 접목을 해서 저희들의 그런 조업 노하우와 하드웨어를 한 단계 더 업시키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추진을 해서 지금 가시적인 성과를 갖다가 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지금 문제가 결국에는 이제 자원입니다. 이게 저희 내부에서 100%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깥에 있는 대학이나 벤처나 그런 AI 쪽에 전문가들하고 이제 협업으로 이거를 진행합니다. 근데 이제 그쪽에 대해서 우리가 협업의 틀이 이게 정확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하는 시스템이나 또 그런 인력들이 지금 또 제조업에 많이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인력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의 AI 쪽의 인력은 다들 이미지나 음성이나 그런 어떤 그 IoT 첨단 쪽으로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제조업에 이용하려고 그러니까 특히 또 지방에서 하려고 하니까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의 이제 지금 엠디님 말씀하신 이런 플랫폼이 좀 있으면은요 활성화가 좀 되지 않을까 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17개 아이템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쪽을 발굴을 해서 이제 진행을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게 이제 협업이라는 게 사실 뭐 새로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많이 나온 용어였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은요. 그 협업을 왜 하는지 그러니까 타겟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지금까지는 그 기술이라는 게 하나의 타깃이었거든요. 근데 더 이상 기술이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품에 대한 그런 타겟팅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와 플랫폼을 우리가 받는다면은요, 그쪽에서 우리가 공동의 타겟을 정확하게 설정하는 게요,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아이템이라는 게 일종의 하나의 목표인데요. 그러니까 상품에 대한 목표죠. 이제 그쪽에 있는 걸 구성을 해서 그쪽에 저희들은 테스트베드와 그리고 조업에 대한 노하우를 갖다 제공하고요. 그리고 벤처나 중소업체는 그쪽에 참여해서 그거를 상품으로 구매하면은요, 그게 하나의 솔루션이고요. 네트워크형 솔루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도 이기고 중소업체도 성장할 수 있는 그게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제 MD님과 지금까지 좀 고민을 했었고요. 한 가지 지금 최근에 철강 쪽은 아닌데요. 건설업 쪽에 그 DPR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그쪽을 제가 뭐 소개를 드리는 게 조금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애플사의 본사를 지었거든요. 근데 그쪽이 어떤 거냐면 혁신적인 그런 그 디지털을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이라는 게 현장에서 직접 시공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 그걸 모듈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VR, AR을 이용해서 미리 그걸 다 조립을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중소업체들이 다 부품이랄지 뭐 볼트 하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제작을 해서 현장에서는 그냥 조립만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공기랄지 뭐 이런 비용이랄지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건설업에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제조업에서도 그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뭐 제조랄지 아니면 설비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지금 하는 게 국내에 있는 벤처들하고요. 그 다음에 중소업체들, 또 IoT라는 게 센서 아닙니까? 그쪽에 수많은 센서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들하고 연계해서 저희 제조업을 갖다가 한 단계 더 업시키는 걸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마디만 더 드리면은 인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인재가 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한국의 중소 기업들의 인재의 확보가 그렇게 쉬운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지방에 있는 업체들이랄지 하는 것들은 이제 그게 더 심각한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그런 인재들을 우리가 어떻게 키우고 양성할 것인가 하는 것도 좀 논의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종합적으로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플랫폼 전략으로 저희가 이제 제조 혁신을 이루었을 경우에 아마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더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이제 아마 인력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저희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나 이제 어떤 4차 산업혁명으로 이제 인력에 대한 구성이 좀 많이 바뀔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스마트 제조를 기반으로 했을 때 인력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좀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력 산업이 대부분이 이제 장치 산업이고 굉장히 좀 어려운 이 산업군이기는 맞습니다. 그리고 인력도 이제 고용이 분명히 어느 정도 있긴 있는데 이런 게 스마트 제조가 되면 이제 그러한 인력들이 이제 조금 축소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사실 우리가 재교육을 하거나 또 이동을 했었을 때 사실 저희 나라의 경우에는 OECD 국가 중에서
이런 노동에 대한 유연성이 가장 안 좋은 국가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실 노조하고 이제 노사 간의 이제 협의가 분명히 어느 정도 있어줘야 되고, 그런 이분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정책들이 분명히 발굴되고 고민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은 좀 미흡하지 않나. 물론 이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뭐 스마트 제조, 뭐 이런 AI, 4차 산업 이런 거를 대략적으로 한 2조 정도가 아마 금년에 이제 투입되기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인력에 대해서는 구성을 저희가 조금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좀 생각을 저희가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상무님이 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인력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저희가 과연 그 스마트 제조를 할 수 있는 고급 인력들이 과연 준비가 되고 있는지 학교에서. 근데 학교의 교육들은 지금 현재 다 대부분 하드 스킬입니다. 너가 이런 조직을 보고 이러한 연구를 해가지고 뭐 어떤 하드 스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사실 소프트 스킬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소프트 스킬이라는 거는 뭐 빅데이터 기반의 필터링을 하고, 어떤 변수들에 대한 네트워킹을 이해하고, 융합적인 사고에서 조직 능력을 키워야 되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약간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이제 그 연구 중심 대학의 학교들은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인재 양성들을 저희가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저희가 앞으로 이제 스마트 제조를 저희가 사실은 이 현실화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영화상에서 이렇게 무인 로봇으로 이제 뭐 공장을 만들고 그런 거를 많이 봐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AI가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현재 수준은 대략적으로 한 8살에서 10살짜리가 AI의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10살짜리를 자동차 공장이나 아니면 철강 공장을 운영하게 만들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의 이제 한계도 저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투자가 분명히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지만 일부 선택과 집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2조가 투입이 되는데 실제로 n분의 1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는 효과를 많이 발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한 마디를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저희 대부분의 이제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그 신문상에서 보도되는 것도 보면, 대기업이 경제와 사회 악의 근원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런 생각을 조금 버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이제 MD님도 말씀하시고 이제 사모님도 말씀하셨지만, 상생이라는 말을 저는 옛날 때부터 좋아했는데, 요즘에 상생보다 사실 대기업이 항상 문제다, 이런 것들만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대부분 하고 있는 대기업의 경우에 그러한 경제 활동들을 우리가 굳이 억제할 필요까지 있는지, 그거는 어차피 다른 해외 기업들 도와주기만 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해외 대기업들이 이제 GE가 있을 수도 있고, 프록터 앤 갬블, 뭐 누코, 뭐 캐터필러, 에어버스, 니폰 스틸, 수미토모 메탈, JFE, 이런 회사들도 다 정부의 어느 정도의 정책들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 쪽에서는 도와주면 뭔가가 문제가 되는 것처럼 항상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분명히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들이 상생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고, 대기업들이 중소 중견기업의 먹거리에 침범을 않도록 저희가 분명히 정책들을 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미비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이 연구 부분에서 이제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중에, 아마 이제 좀 얘기 안 했던 부분들이 있지만, 이제 시장 예측과 수요 예측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캐터필러 같은 거를 이제 예를 들면, 거기는 이제 대부분의 중장비에다가 센서들이 장착돼 있어가지고, 그 장비 자체가 망가질 기미가 보이면 이미 본사에 이제 센서가 이제 그 신호가 가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부품들을 먼저 만들어가지고 자재 창고에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자재 관리 비용을 굉장히 줄이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뭐냐면 결국 네트워킹, 자 아까 전에 MD님이 말씀하신 커넥션, 네트워크,
분석, 빅데이터 기반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만 활용을 할 수만 있다면 기업들에 대한 이런 효율성이 굉장히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효과를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왜 제조혁신 플랫폼인가라는 거를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진국들에서 있어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여러 가지 경로에서 시작되었지만 타겟은 그 대상은 산업, 제조업을 향해 있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나 제조업 잘 아시겠지만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세계적으로. 부가가치 창출의 30%를 넘고 산출의 50%를 넘는 국가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 제조 강국이고요. 근데 이제 이게 그 관련된 서비스나 전체 산업으로서의 그 확산, 성장, 이런 강화,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하다라는 것이 계속적인 그 구조적인 문제이고 정책적인 과제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에 의해서 제기된 제조혁신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것들을 혁신할 수 있는 새로운 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어쩌면 거의 유일한 마지막 남은 기회라는 점에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유행어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데 말 그대로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독일 분들은 깜짝 놀라시던데 어찌 혁명이라고 얘기하냐라고 하시는데 산업이 변하고 그 다음에 사회가 변하고 제도가 온전히 마지막으로 변하면서 전반적으로 변한다는 거에 있어서 물리적이라기보다는 그 자체가 변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하는 메가 트렌드라는 점들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제조가 이제 더 이상 제조가 아니고 제조 서비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뭐 사람, 기술, 그 다음에 기존의 기술이었는데 이제는 지능형 인프라라고 하는 전혀 다른 개념들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더 이제 강조가 중요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이때에 그러니까 아까 크로스 커팅 테크놀로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술 경제 쪽에서는 제너럴 퍼포스 테크놀로지라서 일반 목적 기술로 보통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러한 그 전환의 시점에서는 기술 변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술 산업 구조 개편 그리고 사회 정책 인프라 전반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산업혁명기에 더 빠르게 성장했던 그 주체와 성장이 지체되었던 지체 그것들을 비교를 해보면은 결국은 기존의 제도, 인프라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것을 발목을 잡느냐 아니면은 새로운 것들을 완전히 바꾸느냐, 그러니까 하나의 개선이 아니라 개혁이 있어야 된다는 점이고요. 그러한 점에 있어서 제조혁신 플랫폼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연결, 협업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의 지능화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 더 결합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연결과 협업은 주체들이 합니다. 기업이 하는데 거기에 정부 정책이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그리고 R&D 정책이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키스텝이기 때문에 R&D의 발굴, 개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고 그것을 활용해서 어떻게 확산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하는데 R&D, 정부 R&D가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지금 아까 철강은 한다고 했지만 세라믹 같은 경우가 중소기업들이 저 프로젝트를 들고 왔을 때 혁신 기술이 혁신 제품은 아마 궁극적으로 나올 겁니다. 근데 그 부분들에 있어서 지능형 빅데이터 인프라를 만든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사업들을 어떻게 평가하시고 선정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고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아까 발제하신 부분에서 한국형이라는 말이 들어갔는데요. 이 한국형 4차 산업혁명의 비전과 로드맵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선진국 사례에서도 많이 나타나기는 했지만은 선진국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그 좌표들을 정하고 거기에 맞는 정책들을 설계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일단 가고 보자, 그리고 일단 그렇지만 일단 AI 뿌리고 일단 빅데이터 하고
일단 스마트 공장 하는데 그것들이 현장과 어떻게 닿아야 되는가에 대한 전략 부분들이 좀 더 치열하게 고민되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R&D와 인력 양성과 그다음에 제조 혁신이라는 부분들이 자칫하면은 아까 송 교수님도 강조해 주셨지만 이게 개별적으로 나타나기 쉽습니다. 하나는 R&D 사업, 뭐 하나는 인력 양성 사업, 하나는 뭐 제품 또는 공정 혁신 이런 또 하나의 이제 기술 개발 사업으로 되거나 하는데 이것들을 엮어서 동시에 고려해 갖고 그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전략들이 실제로 사업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범위, 구획이 주어졌으면 합니다.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유인책은 조세 정책도 있고 많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굳이 정부가 꼭 해야 되는가라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중소기업이니까 도와줘야 되고 첨단이니까 반드시 정부가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어쩌면은 기존의 방식, 그러니까 계속해서 뿌려대면 언젠가 씨앗을 뿌리겠지라는 건데 이제는 아마 저렇게 초연결성, 초진흥화되면은 그 속도나 범위나 확산의 경로나 또는 그 작용 기제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들이 좀 고려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제조혁신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그 다음에 새로운 그 주체들이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그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한의 정말 플랫폼으로서 기능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책이 어떻게 지원할 건가? 정책이 일단 다 따라와봐가 아니고 정책으로서 그리고 R&D, 정부 R&D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계속 되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